당신 저번에도 규율 어긴 그년 아니야? 콱! 발로 차버릴까 보다! 군부대 정문 앞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 바닥에 나뒹굴고 군복 입은 장교들의 조롱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입대한 동생을 면회온 것뿐인데 그녀는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죠. 20년간 혼자 동생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오늘은 지옥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운전을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알람 소리 하나 없이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38살 한지연,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이면 저절로 깨어나는 몸이 되어버렸죠.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고 좁은 방 안에는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자 낡은 침대가 삐걱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던 것은 이 집이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 한준석 대령의 가슴에는 훈장이 여러 개 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네 남매가 나란히 서 있었죠. 마디인 지연, 둘째 지훈, 셋째 지수,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기 민수까지. 지연은 침대 끝에 앉아 그 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민수를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보던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005년 그녀가 18살이던 해에 아버지는 해외 파병 중 전사하셨죠. 그때 민수는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고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따라가셨고 19살이 된 지연에게는 새 동생이라는 무거운 짐이 남겨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지훈이와 지수, 민수를 키우던 날들을 떠올렸죠. 지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지수는 29에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막내 민수만 남았고 그 아이는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겠다며 특전사에 입대했습니다. 좁은 부엌에 불을 켜자 조리대 위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란 10개, 다진 고기 500g, 김밥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준비한 재료들이었으니까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자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계란물을 부어 천천히 말아가며 노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한 입 크기로 썰어낸 계란말이가 도시락통에 가지런히 담겼고 이어서 다진 고기에 두부를 으깨 넣어 동그랑땡을 빚기 시작했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은 동그랑땡이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동안 지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김치를 다지며 지연은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1살이던 민수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죠. 누나, 나 커서 군인 될 거야.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그때 민수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지연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누나가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면회 갈 때마다 민수가 좋아하는 거 잔뜩 만들어서 갈게. 그녀가 그렇게 약속했을 때
민수는 활짝 웃으며 누나를 꼭 안았었죠. 김치전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동안 지연은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단무지, 당근, 시금치, 계란지단, 우엉까지 재료를 하나하나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아나갔죠. 김밥 한 줄을 완성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어렸지만 동시에 피로의 그림자도 짙어져 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민수면의 디데이 알람을 확인한 지연은 도시락통에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는 노란빛이 고스란히 살아있도록 조심스럽게 담았고 동그랑땡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 개씩 떨어뜨려 놓았죠. 김치전은 기름 종이에 싸서 따로 담았고 김밥은 한 줄씩 잘라 단면이 예쁘게 보이도록 세워서 담았습니다. 도시락을 싸며 지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갈라진 손톱 밑, 그리고 손등에 생긴 잔주름들이 눈에 들어왔죠.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살아온 20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살짝 내쉬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도시락 가방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키자 지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스밸브는 잠갔는지, 창문은 닫았는지, 전등은 껐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현관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래도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단정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허름한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며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간다. 맛있는 거 잔뜩 만들어서 간다. 도시락 가방을 들어 올리는 그녀의 팔에 힘이 들어갔고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것조차 행복한 무게였습니다. 오늘은 입대 후 처음으로 민수를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서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발걸음이 울려 퍼졌죠. 강원도까지는 먼 길이었지만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으며 걸음을 재촉했고 새벽 공기 속으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동대문 재래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좌판 위의 야채들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상인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시장 통로를 가득 채웠죠. 지연은 허름한 트렌치코트 깃을 여미며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젖은 시멘트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새벽 시장의 소음 속에 묻혀들었고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피로와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정육점 앞에 멈춰선 지연을 보고 50대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지연 씨,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주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고 지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오늘 동생 면회 가는 날이에요. 강원도 특전사 부대에 있는 막내 민수 보러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고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대에서 다진 고기를 꺼냈습니다. 군대 간 동생 면회 가는구나. 강원도까지 참 먼 길인데 고생이겠네. 주인이 저울에 고기를 올리며 말했고 지연이 조금만 더 달라고 부탁하자 주인은 넉넉하게 한 줌 더 얹어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서비스야. 동생이 누나 정성 보고 감동하겠는데. 지연은 감사하다며 낡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고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마음이 짠해졌는지 포장을 더욱 꼼꼼하게 해주었습니다. 정육점을 나온 지연은
시장 골목 끝에 있는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넣고 잔액 조회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23만 원이라는 숫자가 떴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5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지폐를 받아들며 지연은 속으로 계산했죠. 버스비 왕복, 점심값,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민수를 만난다는 생각에 이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채소 가게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진열대 앞에서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시금치 한 단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더 싼 것을 찾아 뒤쪽 진열대로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지연 씨, 이거 어제 들어온 거라 신선해요. 조금 싸게 해드릴게. 아주머니의 배려에 지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고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시장을 나서며 지연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옷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며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것은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였고 이제는 혼자 남은 민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7시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한 지연은 대합실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강원도행 버스는 7시 30분 출발이었고 아직 30분의 여유가 있었죠. 가을바람이 터미널 입구로 불어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코트를 더 꽉 여몄고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훈련소나 부대로 면회 가는 듯한 가족들이 여럿 보였고 그들의 손에도 음식이 담긴 가방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가 손주 사진을 꺼내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연을 보더니 말을 걸어왔죠. 아가씨도 면회 가시나 봐요? 어디 부대에 누가 있으세요? 지연이 동생이 강원도 특전사에 있다고 대답하자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특전사라니 대단하네. 그런데 동생 면회를 누나가 가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누나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박하사탕을 꺼내 지연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오빠가 군대 가면 보리밥에 김치만 싸들고 면회를 갔었지. 그때는 교통도 불편해서 하루 종일 걸려서 갔는데도 말이야. 가족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그 시절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올랐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7시 30분 첫 번째 버스에 올라탄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락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빌딩들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점점 낮아지는 건물들 사이로 가을 하늘이 넓게 펼쳐졌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연은 민수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누나, 나 멋있지? 아빠도 군복 입으면 이렇게 멋있었겠지? 그때 민수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었죠.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막내 동생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정말 멋있는 군인이셨어. 너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대답하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던 자신의 손이 떨렸던 것을 지연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을 때 지연은 도시락 가방을 열어 음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계란말이는 여전히 노란빛을 유지하고 있었고
김밥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았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다시 닫은 그녀는 휴게소 화장실에 다녀온 뒤 물 한 병만 사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환승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준비하고 나온 피로가 몰려왔지만 민수를 만날 생각에 졸음을 참았죠.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김밥을 먹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지연이 동생 면회 간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동생이 복이 많네요. 요즘 누가 동생 면회를 가요? 부모님도 안 가는 집이 많은데. 세 번째 버스에 올라탈 때쯤 지연의 다리는 뻐근했고 허리도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군부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설렜습니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는 정오를 알리는 시보가 흘러나왔고 지연은 시계를 확인하며 조바심이 났습니다. 면회 시간에 늦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민수에게 미리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마지막 버스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을 뒤덮고 있었고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며 반짝였죠. 지연은 도시락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식었을까 걱정되어 가방을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고 체온으로라도 따뜻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특전사 부대 입구입니다. 버스 기사의 외침에 지연은 벌떡 일어났고 내리면서 기사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부대 정문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걷기 시작했죠. 길가에 늘어선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졌고 군용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걸으면서 지연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한준석 대령도 이런 부대에서 복무했을 것이고 어머니도 이렇게 면회를 왔겠죠.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고 민수가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위압적인 정문, 그리고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 이등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세 번째 버스 안에서 지연은 머리를 창문에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긴 여정의 피로가 그녀의 눈꺼풀을 무겁게 눌렀고 버스의 규칙적인 진동이 마치 요람처럼 느껴졌죠.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물든 산들이 스쳐 지나갔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버스는 때때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연은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도시락 가방을 무의식적으로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은 어린 민수를 보았습니다. 5살이던 민수가 자기 전에 늘 하던 말이 들려왔죠. 누나, 오늘도 아빠 이야기해줘. 아빠는 정말 용감한 군인이었어? 그때마다 지연은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을 더듬어가며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민수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지연은 꿈에서 깨어났고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같은 시각 강원도 특전사 부대 제3막사에서는 21살 한민수 이등병이 침상 끝에 앉아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2개월째
오늘은 처음으로 면회를 나갈 수 있는 날이었고 누나가 온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아침부터 두근거렸습니다. 옆 침상의 동기가 부러운 듯 말했죠. 야, 한민수, 너 누나 온다며? 진짜 부럽다. 우리 집은 아무도 안 와. 민수는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좀 특별해서 그래. 날 혼자 키워줬거든. 민수는 작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고 동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수한 차림이지만 미소가 예쁜 여자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지연이었죠. 와, 누나 진짜 미인이다. 동기 하나가 감탄하자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치? 우리 누나 원래 예뻤어. 나 때문에 고생해서 늙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났고 동기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는 23살 정우진 병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대를 2개월 앞둔 우진은 온화한 성격으로 후임들을 잘 챙기는 선임이었죠. 병장님, 오늘 제 면회 나가도 되는 거 맞죠? 민수가 불안한 듯 묻자 우진은 명부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이름 있어. 근데 누나만 오신다고? 부모님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날 키워줬죠. 우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9시 15분 민수는 동기들과 함께 세면장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수염을 깨끗이 밀면서도 마음은 이미 면회실로 가 있었죠. 야, 한민수, 누나가 뭐 해온대? 옆에서 면도하던 동기가 물었고 민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요리 진짜 잘해. 계란말이, 김밥, 동그랑땡, 김치전 다 해온다고 했어. 동기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온 민수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구겨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투화 끈도 다시 묶었죠.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우진 병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도 어차피 이등병은 이등병이야. 하지만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누나 앞에서는 멋있게 보이고 싶어요. 누나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요. 우진은 그런 민수를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침상에 앉아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지연이 보낸 편지였고 정성스러운 글씨로 안부와 격려의 말이 적혀 있었죠. 민수야,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누나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이번 주말에 꼭 갈게. 맛있는 거 잔뜩 만들어서. 편지를 읽는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그는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9시 30분 상간 지역의 작은 터미널은 한산했고 대합실에는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과 군인 가족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만 앉아 있었죠. 지연은 도시락 가방을 열어 다시 한번 음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계란말이는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금 식은 것 같았고 김밥도 시간이 지나면서 밥알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연은 가방을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고 체온으로라도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죠. 음식 가지고 가시나 봐요? 저도 아들 면회 가는 길인데 요즘은 부대 안에서도 잘 먹인다니까 굳이 음식 안 가져가도 된대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집밥이 그리울 것 같아서요.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제가 해준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버스가 도착하자 지연은 서둘러 올라탔고
이번에도 창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고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창밖으로는 군부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철조망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10시, 민수는 막사 창문 너머로 정문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10시부터였지만 아직 누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버스를 놓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우진 병장이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강원도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아서 그래.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오후에 행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죠. 만약 누나가 늦게 오면 면회 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어쩌면 제대로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고 10시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당직 부사관이 나타났습니다. 한민수 이등병, 면회 왔다. 정문으로 나가.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고 그는 벌떡 일어나 군복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동기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누군가는 엄지를 들어 보였죠. 민수는 빠른 걸음으로 막사를 나섰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0시 20분, 지연은 드디어 특전사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서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고른 뒤 도시락 가방을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정문의 높은 철조망과 위압적인 분위기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민수를 만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초소로 다가가자 22살 박준혁 이등병이 밖으로 나왔고 순박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부대 안쪽 건물에서 정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중대장의 호출을 받았고 잠시 사무실에 들러야 했죠. 한민수 이등병, 내 훈련 일정 변경 건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라. 민수는 조바심이 났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고 빠르게 확인을 마치고 다시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초소 앞에서 신분을 밝히고 있을 때 멀리서 한 소대의 병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도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죠. 지연은 준혁 이등병에게 한민수 이등병의 면회를 왔다고 설명했고 준혁은 명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명부에 오늘 한민수 이등병 면회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연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민수가 이번 주말에 오라고 편지에 썼는데요. 오늘이 면회 가능한 날이라고 했어요.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명부를 확인했지만 역시 민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지연이 돌아보니 35살의 최도연 대위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5살의 최도연 대위가 정문 초소 근처에 나타났을 때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163cm의 작은 키를 보완하려는 듯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빛이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육사 출신으로 임관한 지 12년이 넘었지만 아직 대위 계급에 머물러 있는 그의 표정에는 만성적인 불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낀 채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입꼬리가 비대칭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왔네?
지난번에도 소란 피웠던 여자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단정 지은 듯한 어투였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억울함이 묻어났고 도시락 가방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뒤돌아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여주었죠. 여기 봐. 지난달 8일 PX 앞에서 민간인 소란 사건. 여성, 30대 후반, 허름한 복장. 바로 당신이잖아. 그가 서류를 지연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자 준혁 이등병은 눈치를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잠깐 보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가게 문을 열고 있었죠. 이건 정말 착오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지만 도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었죠. 도연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며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규율을 어기고 또 왔잖아. 면회는 사전 신청제인데 당일에 와서 되는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동생이 편지에서 이번 주말에 오라고 했거든요. 사전 신청이 필요한 줄 알았다면 미리 했을 거예요. 지연이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려서 왔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도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고 그의 열등감이 자극받은 듯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육사에 입학했지만 늘 무시당했던 기억, 키가 작다고 놀림받았던 시절, 집안 배경이 없어 진급에서 밀렸던 좌절감이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렸죠.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 동생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면회는 제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당당함이 어려 있었고 등을 곧게 펴며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권리, 여기서 감히 권리를 운운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기는 군대야.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규율이 있고 절차가 있어. 그걸 무시하면서 권리 타령이야? 준혁 이등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바라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멀리서 몇몇 병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간부 앞에서 감히 나설 수는 없었죠. 그들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또 최 대위가 시작이네. 저 여자분 불쌍하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동생을 만나러 온 것뿐이에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부대 건물 2층 창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소영 대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34살의 여군 장교인 그녀는 냉소적이고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하고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소영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상황을 파악한 뒤 도연의 편에 섰습니다. 또 여자네요. 소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지연을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자라서 봐달라는 거예요? 저도 여자지만 규율은 규율이에요. 감정에 호소한다고 군대 규정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지연은 같은 여성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두 명의 장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도시락 가방을 든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죠. 저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동생을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소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민간인들은 군대를 너무 우습게 봐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21세기라고 다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생각 안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된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전통적 여성성을 경멸하는 자기 혐오가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소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한 발짝 다가서면 소영도 반대편에서 다가섰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지연을 공격했죠. 규정도 모르고 왔다니 한심하네. 민간인이 군대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버텼죠. 이 안에는 몇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들어 있었고 민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동생이 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해왔고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 중 일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 이등병은 차마 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도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지금은 군인이었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죠. 내면의 갈등이 그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감정이 격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쯤 되면 규율 위반으로 보고해야겠어. 민간인이 군 시설에 무단 침입하려 했다고. 그가 휴대폰을 꺼내 들자 지연은 놀라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저 동생을. 그 순간 도연이 위협적으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발길질하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죠. 물러서. 가까이 오지 마. 지연은 깜짝 놀라 뒤로 움찔했고 그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미끄러지려 했고 도연의 손이 순간적으로 뻗어져 가방을 밀쳐냈는지 아니면 지연이 놓쳤는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고 안에 있던 도시락 통들이 쏟아져 나왔죠. 지연의 눈이 크게 뜨였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에 흩어지기 시작했고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직후 지연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하기 시작했죠. 제발요, 동생을 위해 새벽 3시부터 음식을 만들었어요. 계란말이, 김밥, 동그랑땡, 김치전. 민수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 가방을 주우려 했지만 도연이 팔짱을 낀 채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야. 당일에 와서 되는 줄 알았어? 군대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의 말투에서는 권위를 지키려는 집착이 느껴졌고 작은 키 때문에 육사 시절부터 받았던 무시와 경멸이 뒤틀린 형태로 표출되고 있었죠.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동생이 편지에 이번 주말에 오라고만 했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처음이라 몰랐던 거예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울면서 애원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소영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잘못이에요. 무지가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 규정을 무시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여군 장교로서 남성들보다 더 강하게 행동해야 했던 그녀의 과거가 지금 또 다른 여성을 짓밟는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 동생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가족이 면회 오는 건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고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권리라는 단어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던 것이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죽을 만큼 공부해서 육사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항상 2등 시민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들, 군인 집안 자제들 사이에서 그는 늘 무시당했고 진급에서도 번번이 밀렸죠. 35살에 아직도 대위라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권리, 여기서 감히 권리를 운운해? 도연이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고 주변 병사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여기는 민간 사회가 아니야. 군대라고. 규율과 명령이 지배하는 곳이지 내가 권리 따위를 주장할 곳이 아니야.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군인의 가족은 아무 권리도 없나요? 저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군대가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제 동생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 누나인 제가 얼굴 한번 보러 온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소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민간인들은 다 이래요. 21세기라고 민주주의라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생각 안 하죠. 예전에는 군대가 무서워서 감히 이런 말도 못 꺼냈는데 그녀의 말에는 묘한 향수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반박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한준석 대령이셨죠. 2005년에 해외 파병 중 전사하셨어요. 그때는 가족이 면회 오면 부대에서 환영해줬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도영과 소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옛날이야. 지금은 다르다고. 규정이 강화됐고 보안이 중요해졌어. 무작정 찾아와서 떼쓰면 되는 줄 알아?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상부에 보고해야겠네. 민간인이 군 시설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고. 규율을 어지럽혔다고. 도연이 번호를 누르려 하자 지연이 당황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저 동생 얼굴만 보고 가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멀리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병사들, 작업을 하던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들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준혁 이등병은 초소 안에서 발을 동동 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도 민간인이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면회 오는 가족들을 부러워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군인이었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대위님들 또 시작이네. 맨날 저래. 다른 병사가 대답했죠. 쉿,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도 끝장이야. 그들은 지연을 동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군대의 현실이었죠. 어떤 병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어떤 병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자신의 어머니를, 누나를, 여동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죠. 계급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그들의 용기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지연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고 3시간 넘게 버스를 갈아타며 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부조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도 도시락 가방을 놓지 않았죠. 그것은 민수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고 20년 동안 동생들을 키워온 그녀의 헌신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지연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는군. 그래, 여기는 내가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야. 규정대로 다음 주에 신청하고 와. 그때까지 기다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고 자신의 권위가 지켜졌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소영도 거들었습니다. 눈물로 해결되는 건 없어요. 여자들이 늘 그래요. 울면 다 해결될 줄 알아. 하지만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또 다른 여성을 향한 공격으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민수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애원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모성애의 강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뗐으면 정말 경찰 부른다. 민간인이 군사시설에 소란을 피웠다고 신고할 거야. 그럼 너도 전과자가 되는 거야. 그래도 계속할 거야? 그의 눈빛이 번뜩였고 실제로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의 안타까운 눈빛, 준혁의 죄책감 어린 표정, 그리고 도연과 소영의 차가운 얼굴들이 보였죠.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간절해도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는 부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그 중에는 민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것을 알 리 없었고 민수 역시 정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죠.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버티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고 그의 내면에서 오랜 열등감이 꿈틀거렸죠.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가 소리치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지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민수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요. 음식이라도 전해주게 해주세요. 그녀가 도시락 가방을 들어 올리며 애원하자 도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던 거죠. 소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말 끈질기네요. 이쯤 되면 규율 위반으로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연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쟁심이 섞여 있었고 도연보다 더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택한 방법은 더 냉정하고 더 무자비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헌병대에 연락한다. 민간인이 군 시설에 무단 침입하려 했다고. 그가 번호를 누르는 신용을 하자 지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손을 뻗어 도연을 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렸고 마치 발길질을 하려는 듯한 동작을 취했죠. 물러서 가까이 오지 마. 그의 고함 소리와 함께 지연은 반사적으로 뒤로 움찔했고 그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그녀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도연의 손이 순간적으로 뻗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반사적인 행동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가방과 부딪혔고 가방은 지연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떨어지는 가방에 고정되었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시락 가방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도시락 통들이 쏟아져 나왔고 하나씩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죠. 노란 계란말이가 먼지 섞인 바닥을 굴러갔고 동그랑땡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부친 김치전은 낙엽 위에 뒤집어졌고 붉은 기름이 바닥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김밥이었습니다. 예쁘게 말아놓은 김밥이 충격에 풀어지면서 속재료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노란 단무지, 초록색 시금치, 주황색 당근, 갈색 우엉이 바닥에 널브러졌고 밥알들이 먼지와 섞여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히려 만족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팔짱을 끼고 지연을 내려다봤죠. 도연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됐지? 갈 길 가. 다음에는 제대로 신청하고 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묘한 만족감이 번뜩였고 자신의 권위가 지켜졌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죠. 지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무릎을 짓눌렀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음식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고 흙이 묻은 계란말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버릴 수가 없었죠.
이것은 민수에 대한 사랑이었고 20년간 지켜온 누나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떤 이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켰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고 도연과 소영의 권위에 맞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준혁 이등병은 초소 안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그 광경을 계속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어머니도 자신을 면회왔을 때 이런 음식들을 가져왔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등병일 뿐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군인이야? 민간인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옆에 동료가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도 곤란해져.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며 시선을 돌렸고 마음속으로만 지연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음식을 줍고 있었습니다. 낙엽과 섞인 김밥 재료들을 하나하나 모으며 눈물을 흘렸죠. 바지 무릎 부분이 차가운 바닥의 습기에 젖어들었고 손은 흙과 기름으로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수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계속 움직였죠. 그만해요. 이미 다 버려진 거잖아요. 소영이 비웃듯 말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흩어진 음식들을 모을 뿐이었죠. 어떤 것들은 너무 더러워져서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여자군. 이제 그만하고 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음식을 줍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에 들썩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병사들은 차마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불편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한 무리의 병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는 민수도 있었지만 아직 정문까지는 거리가 있었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잔인한 법이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문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서 한 소대의 병사들이 행군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전투복과 먼지투성이 군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도 보였죠. 선두에는 23살 정우진 병장이 걸어가고 있었고 중간쯤에는 21살 민수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걸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면회실로 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나가 온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설렜지만 훈련 때문에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막사에 도착해서 씻고 누나를 만나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습니다. 소대가 정문 쪽으로 가까워지자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정문 쪽을 바라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광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대가 정문 앞을 지나가는 순간 민수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음식이 흩어져 있었죠. 2명의 장교가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주변 병사들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자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누나였습니다. 한지연, 자신을 20년 동안 키워준 누나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손은 흙과 기름으로 더러워져 있었죠. 민수의 세상이 순간적으로 정지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누나. 민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분노였죠. 왜 누나가 저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나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민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누나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고 저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몸은 대열 속에 묶여 있었고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뒤에서 걷는 동료들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대열을 이탈하려는 순간 앞에서 걷던 우진 병장이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진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민수가 무엇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그는 민수 옆으로 다가와 팔을 붙잡았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마. 지금 가면 너도 끝이야. 하지만 저기 우리 누나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은 민수의 팔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죠. 알아, 나도 다 봤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대열 이탈하면 너도 영창 가고 그러면 누나는 더 슬퍼할 거야. 민수는 우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병장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주변 동기들도 민수를 둘러싸며 말렸죠. 민수야, 참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저기 대위님들 보이지? 지금 나서면 너만 손해야.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간절했고 민수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나를 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흩어진 음식을 하나하나 줍고 있었죠. 노란 계란말이, 김밥 조각들, 동그랑땡. 모두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고 누나가 새벽부터 준비했을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민수의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소대는 계속 전진했고 정문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나 멈추려 했지만 우진과 동기들이 계속 그를 붙잡고 앞으로 끌고 갔죠. 조금만 참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우진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지만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막사에 도착한 후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군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분노와 절망을 표출했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막사 안에 울려 퍼졌고 다른 병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군인이 된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겠다고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누나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무슨 군인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누나가 날 위해 20년을 희생했는데 난 누나가 무릎 꿇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냥 지나쳐왔어. 겁쟁이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고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우진은 민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군대야, 민수야. 우리 모두 이런 상황을 겪어. 가족이 와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아플 때도 참아야 하고. 이게 현실이야. 우진의 목소리에도 씁쓸함이 묻어났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음을 암시했죠. 민수는 속으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죄송해요, 누나. 정말 죄송해요. 그는 주머니에서 누나가 보낸 편지를 꺼내 꽉 쥐었고 편지가 구겨질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누나의 정성스러운 글씨,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이제는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기들이 민수 주위에 모여 앉았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민수의 아픔을 이해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꼈죠. 막사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창밖으로 들리는 훈련 구호 소리만이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바닥에 앉아 조용히 울었고 그의 눈물 속에는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문 앞 지연은 여전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음식들을 대부분 주었지만 이미 흙과 먼지로 뒤덮여 먹을 수 없는 상태였죠. 그녀의 바지 무릎 부분은 완전히 젖었고 손은 기름과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도영과 소영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볼거리도 없잖아요. 소영의 목소리는 지루함이 섞여 있었고 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이제 정리하고 가. 다음에는 제대로 신청하고 와.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더러워진 음식들을 도시락통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낮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커지며 다가왔죠. 투둑투둑투둑 규칙적인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고 도연과 소영도 잠시 멈칫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국방색으로 칠해진 군용 헬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던 것이 점점 커지며 부대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죠. 헬기가 고도를 낮추자 강한 바람이 일어났고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날아올랐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 조각들도 다시 흩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초소의 준혁 이등병이 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정문 초소입니다. 헬기 접근 중 확인 바랍니다. 잠시 후 응답이 왔고 준혁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죠. 군단장님이십니다. 김태훈 중장님 순시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주변 병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영과 소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군단장, 오늘 순시 일정이 있었던가? 두 사람은 황급히 서로를 바라봤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헬기는 부대 운동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운동장에 착륙하는 동안 정문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이 재빨리 줄을 맞춰 섰고 도연과 소영도 군복을 매만지며 자세를 바로잡았죠.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있었고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굴욕감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죠. 헬기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태훈 중장이었죠. 단정한 제복에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빛나고 있었고 중장 계급장이 어깨에서 반짝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험이 있었지만 동시에 온화함도 느껴졌고 부대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프 차량이 태훈을 태우고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부대 상황을 살폈고 정문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운전병에게 정문 앞에서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프가 정문 앞에 멈추자 태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영과 소영은 황급히 경례를 했고 주변 병사들도 모두 차렷 자세를 취했죠. 충성, 최도연 대위입니다. 박소영 대위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지만 태훈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 흩어진 음식들, 더러워진 도시락 통들. 태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지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군단장님, 이 민간인이 규율을 어기고. 하지만 태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고 도연은 즉시 입을 다물었죠. 태훈은 지연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또 다른 굴욕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태훈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일어나 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흙으로 더러워진 손,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담긴 절망. 태훈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눈매, 이마의 모양, 인매까지 너무나 닮은 사람이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5년 해외 파병지 총성이 울리던 그날. 당시 소령이었던 태훈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준석 대령이 그를 밀어내며 대신 총탄을 맞았던 순간 준석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얼굴이 지금 눈앞의 여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한준석 대령님을 아십니까? 지연은 놀란 눈으로 태훈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일까? 제 아버지이십니다. 지연의 대답에 태훈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준석 형님의 따님이었구나. 태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한준석 대령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2005년에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딸들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고 그것도 아버지가 구한 사람이었다니. 태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과 지연의 모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고 눈빛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태훈이 천천히 일어서며 도연과 소영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도연과 소영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님, 이 민간인이 규율을 어기고 면회 신청도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소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민간인이 군 시설에 무단으로 접근하려 했고 계속 때를 쓰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태우는 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규율, 규정. 그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게 규정대로 처리한 거야? 민간인을 무릎 꿇려놓고 음식을 바닥에 쏟아놓는 게 우리 군의 규정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주변 병사들이 긴장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태우는 다시 지연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광경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중장이, 군단장이 민간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 도연과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준석 대령님의 따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운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사님의 따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죠. 지연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군단장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규정을 몰랐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태운의 진심에 감동받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운이 일어서며 말했죠.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도리 문제입니다. 태운은 즉시 부관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해. 오늘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민원과 사건을 조사해.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부관은 즉시 경례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소영은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군단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운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최도연 대위, 박소영 대위 두 사람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이야. 그날 오후 부대 회의실에는 긴급 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불려와 증언을 시작했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증언대에 선 것은 22살의 병사 A였습니다. 병사 A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훈련 중에 발목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최 대위님이 사내 새끼가 그 정도도 못 참느냐며 얼차려를 시켰습니다.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지금도 허리가 아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어서 21살의 병사 B가 증언했습니다. 지난달 낙하산 훈련 때 장비가 불량이었는데 그걸 지적했더니 박 대위님이 겁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동기 하나가 착지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보고서에는 훈련 이상 무로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사 B의 증언에 태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진 병장이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항상 말씀하셨죠. 군인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부대에서는 약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오늘 정문에서 일어난 일이 그 증거입니다. 한민수 이등병의 누나가 그렇게 무릎 꿇고 있을 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도연의 보고서 조작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대를 좋게 보이기 위해 사고를 은폐하고 민원을 무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것이죠.
심지어 지연을 지난달의 소란 사건 주인공으로 조작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도연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대를 위해서였습니다.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예산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키도 작고 집안도 가난해서 육사에서도 늘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야 했고 더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참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태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열등감이 다른 사람을 짓밟을 권리가 되는가? 자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가난이 폭력의 핑계가 될 수 있나? 도연은 고개를 숙였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여군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더 냉정하고 더 가혹하게 행동했다고 변명했지만 그것 역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태우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도연 대위, 박소영 대위 두 사람은 즉시 직무해제, 징계위원회 회부 및 형사고발 검토, 그리고 이 부대의 지휘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우는 지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준석 대령님의 따님, 오늘 겪으신 일에 대해 군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한민수 2등병과의 면회를 즉시 주선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외출을 허가하겠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면회실은 평소와 달리 고요했습니다. 태운 군단장의 특별 지시로 다른 면회객들은 잠시 대기하고 있었고 오직 지연과 태운만이 마주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한준석 대령님은 2005년 해외 파병지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소령이었고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죠. 총탄이 제게 향했을 때 준석 형님이 절 밀어내고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듯 보였습니다. 태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형님이 제게 부탁하셨어요. 내 딸들 잘 부탁한다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는데 이제야 따님을 만났고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죠.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군단장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군단장님 덕분에 민수가 그리고 이곳 병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우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5년 파병지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운과 한준석이 나란히 서 있었죠. 이 사진을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형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가 사진을 지연에게 건네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모습, 당당하고 건강했던 모습을 보며 지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리며 웃던 기억, 군복을 입고 출근하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시던 날의 포옹까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고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버지가 그렇게 용감한 분이셨군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은 제가 만난 군인 중 가장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민수 이등병에게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누나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가 꼭 안았고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지연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 누나는 괜찮아. 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민수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지연이 그를 붙잡았죠. 군단장님도 계셔주세요. 아버지의 전우분이시잖아요. 태우는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민수 이등병, 내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셨다. 그리고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어.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고 자부심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된 것이죠. 태우는 두 사람에게 특별 외출을 허가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음껏 시간을 보내세요. 부대 밖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도 하시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세요. 그의 배려에 지연과 민수는 감사 인사를 전했고 곧 부대를 나섰습니다. 부대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음식들 대신 식당 아주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 놓였고 민수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죠. 누나, 음식이 더 맛있긴 하지만 이것도 정말 맛있어. 민수의 말에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 형과 지수 누나의 근황, 민수의 군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민수는 자신이 더 열심히 훈련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지연은 그런 동생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부대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문에는 민수뿐만 아니라 태운 군단장도 나와 있었고 간부들이 도열해서 격례를 했습니다. 오진 병장을 비롯한 병사들도 멀리서 지켜보며 작별 인사를 했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작은 군번줄을 꺼내 누나에게 건넸습니다. 누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서 잘 버티고 있다는 증거야. 지연은 군번줄을 꼭 쥐며 동생을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잘 챙겨. 다음에는 제대로 면회 신청해서 올게. 태훈이 지연에게 다가와 격려를 했습니다. 한준석 대령님의 따님, 앞으로 민수 이등병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약속은 무거웠고 지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가 민수를 지켜준다니 이보다 든든한 일이 있을까요? 버스에 오른 지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가을 해가 지고 있었고 석양빛이 부대 깃발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둘째 동생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야. 민수 잘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 전화 너머로 지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고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 있는 셋째 지수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전했죠.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제의 굴욕과 고통, 오늘의 감동과 희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수가 안전하고 좋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군번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창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산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다시 동대문 시장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의 기억은 영원히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누나와 그런 누나를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는 동생의 모습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자신도 이런 상황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이지만 권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개인의 모습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야기 속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만은 않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셨거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을 지켜만 봐야 했던 아픔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듣고 공감하고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